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비 네타냐후를 미친놈이라고 불렀나요? 그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그 보도 중 일부가 정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가 이란과 거래를 하거나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레바논 문제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인지도 모르며 엑시오스 보도 내용도 잘 모릅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은 힘든 대화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퍼민트에 있을 때 그런 대화를 솔직한 대화라 불렀죠. 이번 대화는 특히 더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란인들이 미국인들에게 만약 이 대화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레바논에서 완전한 휴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헤즈볼라를 군사 조직으로서 해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목표이기도 한데, 헤즈볼라, 즉 이란의 테러 대리 조직이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자기들만의 이유로,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그들의 대리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도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니 어쩌면 항상 제가 나쁜 경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역할은 저에게 딱 맞아요. 저는 두 지도자 모두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긴 하지만 결국 트럼프는 자유세계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겠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표들을 통해 헤즈볼라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요.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조직이에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폭발성 드론을 발사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미국과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의 휴전에 근거한 휴전이라고 불러왔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 지역에서 테러 위협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때 공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네타냐후에게도 왜 화가 나냐고요? 그건 그 전화통화 이후에, 그리고 그 전화통화 이후에, 아니 그 전화통화 이후에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후가 동의했다고 트윗했고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베이루트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들을 돌려 세웠다고 했어요. 베이루트에서의 작전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비행기들이 베이루트에 도착하지 못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비행기들이 실제로 이륙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건 알아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게 합의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거죠? 그동안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는 워싱턴의 중재자를 통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에 관한 이른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런데도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길 원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모두에게 정말 화가 나요. 다 지옥에나 가버렸으면 해요. 레바논 군대가 하지 않거나 너무 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대신해주고 있으니 그들은 무릎 꿇고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러니까 첫째로 화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엔 당신의 분노가 잘못된 곳에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당신의 표현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해요. 레바논 대통령은 네타냐후와 만남을 거부하지만 두 정부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워싱턴에서 여러 차례, 4번이나 5번 정도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제 국무장관 누비오가 의회에서 아주 잘 말했듯이 헤즈볼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는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어요. 국경 분쟁도 없고 심각한 분쟁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빠르게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가 방정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서방의 가치와 서방 사회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극렬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레바논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불과 일주일 전에 헤즈볼라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레바논 정부의 전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그 국민의 적입니다. 액세스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에 어려운 대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마추어 역사학자라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은 루스벨트와 온갖 문제로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D-Day의 시기, 토치 작전의 시기, 그리고 침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말이죠. 정말로 프랑스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로 올라와서 러시아군이 동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 내각의 사람들이 처칠에게 미국이 영국에게 강요하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면 처칠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게 힘들다고 해도 동맹국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이었고 어쩌면 역대 최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단단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는 골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하며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군사와 정보 관계를 모두 격상시켰습니다.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주된 적을 미국의 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 맞죠? 우리는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의견이 달라도 친구가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워싱턴에 그런 친구가 없는 것이 더 나은가요? 물론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그들이 이해 못해 다행입니다. 워싱턴은 이스라엘을 협박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거절할 줄 압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정말 좋은 친구였고 유엔에서 우리를 보호해줬으며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도 제공해줬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렇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한 부부와도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하려면, 결혼 생활이 잘 되게 하려면,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하려면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시어머니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어머니를 방문할 때가 됐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고려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들어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저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더 많이 옹호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쓴 글에서든 인터뷰에서든 이 팟캐스트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든요. 이 팟캐스트에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고 당신이 말한 것 맞아요. 양보가 필요하죠. 정말로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요. 그들은 갑자기 이 모든 놀라운 승리들, 공동 승리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승리들, 그리고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의 승리 이후에요. 갑자기 아니 저 이슬람 극단주의 살인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니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해요. 그리고 그 양해각서에서 우리는 조건을 정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체결하면 또 60일 동안 휴전을 하자고 해요.
그들이 하는 건 재정비하고 다시 세력을 키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이 아무리 선의로 행동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중동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협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을 없애려는 사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마찬가지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들의 대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르겠다, 하지 마라. 우리는 대표를 통해 헤즈볼라와 좋은 대화를 나눴으니 발포를 멈추라. 이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미국 정부에 대한 저의 비판이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저의 비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워싱턴과 예루살렘 사이의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질문을 받았죠.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방정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방정식이 이랬고 저랬죠. 그리고 이제 방정식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10월 7일 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우리가 말하는 통제라는 발상은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한 뒤에야 대응할 권리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아서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려던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하려던 일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듯이 정말 빡이 쳐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언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은 하겠어요, 루시 블럼. 지금까지의 성과를 무시하고 있군요. 이제 레바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2023년 10월 7일 이전에는 헤즈볼라의 충격 부대인 라드완, 그들이 바로 그들의 돌격대 와펜 SS, 즉 정예 살인 부대였습니다. 네, 그들의 정예 부대가 우리 국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터널을 파놓았습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하마스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남쪽에서 하마스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북쪽에서도 우리에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만 개, 정확히는 15만 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변화를 주는 것을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제가 기억하는 특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우리 국경 쪽에 천막을 설치한 일이었죠. 이스라엘이 그 천막을 철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국경에 설치된 천막 하나를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명을 죽였죠? 네. 그리고 이런 작은 도발 때문에 정말 큰 전쟁을 시작할 가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리타니 강을 넘어 남부 레바논 전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난 몇 주 동안에만 수백 명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헤즈볼라 전투원, 헤즈볼라 지휘관들을 사살했습니다. 우리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해체했습니다. 그들에게 강하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강하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헤즈볼라는 3년 전 이맘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 약화시키고 또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과거에는 절대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헤즈볼라가 훨씬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과거에 레바논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에서처럼 이스라엘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면 헤즈볼라는 그를 바로 암살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악랄합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 전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항상 헤즈볼라는 매우 강했고 레바논 국가는 매우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에 헤즈볼라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바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이 새로운 레바논 지도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군사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레바논에서의 게임 규칙이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특히 여러 면에서 레바논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나라를 되찾을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더 화가 납니다. 그 모든 진전과 우리의 천재성, 호출기 작전, 그리고 모든 암살, 지도부, 이란 내부에서의 놀라운 작전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살인자들을 암살한 것 등등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완전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추진력을 잃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테러리스트 바퀴벌레들에게 다시 재건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봐요. 당신과 저 둘 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 마지막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한 자신들을 승리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좋아, 협상하자라고 말하는 게 최악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빌고 항복하면 그럼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고 하죠. 좋아요. 당신이 항복하면 그럼 더 이상 당신의 경제도 죽이지 않겠다고 해요. 당신이 항복하고 이란과 레바논에서 당신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해야 해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휴전 같은 것들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물론 제가 꼭 더 많은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이 필요할 수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도 안 되고 우라늄도 안 되고 농축 우라늄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는 토요일 밤 팍스 뉴스에서 며느리와 한 인터뷰에서 이미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그리고 핵무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합의는 무엇인가요? 우선 충분히 좋은 합의란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그걸 다룰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합의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훌륭한 합의로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서 군사적으로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빨라져요. 인도적 관점에서 더 좋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대든 아니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소위 전쟁부라고 부르는 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저는 합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하면 바로 해협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한 가지 보장은 핵무기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원래 핵무기 개발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 핵무기를 사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군사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서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항상 핵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항상 부인해왔어요. 이란 정권은 항상 핵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원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해각서에서 어떤 양보의 일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들에게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100%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멈춰서 알겠어요. 이 강력한 군대들 이스라엘과 미국이라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란은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어제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어요. 걸프 지역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 나라들이 트럼프에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기 원해서예요. 그들에게 협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걸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하며 싸우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미안해요, 마크. 이란과 협상 중인데도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공격받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전쟁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란인들이 걸프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군요. 하지만 솔직히 미국인들도 순진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인들은 이란인이 싫은 행동을 하면 즉시 이란 선박을 침몰시키고 이란 표적을 공격해왔으며 걸프 전역에서 이런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걸프 지역에서는 일종의 소모전 혹은 저강도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봉쇄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매일 이란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 조직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내부 상황을 보면 레바논의 기독교 공동체가 헤즈볼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좋은 일입니다. 수니파 무슬림도 헤즈볼라에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드루즈 공동체도 헤즈볼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시아파 공동체가 예전에는 헤즈볼라의 본거지였고 100% 혹은 거의 100%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아파 공동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모든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시아파는 레바논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헤즈볼라의 본거지에서조차 헤즈볼라의 지지 기반에 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아파가 헤즈볼라 이제 그만해야 한다.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너희는 우리에게 이익보다 시아 공동체에 더 큰 고통만 주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군사 행동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압박과 정치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때 그랬던 것 같고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트로츠키를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련 국가의 아버지이자 창립자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두 걸음 앞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술적 후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네타냐후도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서 양보할 것이고 트럼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집중하고 달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는 확실히 아니지만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에 대해 입을 열 때마다 바이든이나 오바마, 조지 W. 부시와는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훨씬 더 정중했죠. 트럼프는 그들을 광신자라고 부르고 미쳤다고 부르고 살인 집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맞죠? 트럼프는 자신이 누구와 상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미국 지도자들은 그런 환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환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부동산 개발업자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런 경험을 통해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협상력을 갖추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악시오스에 따르면 그가 제 총리와 제 나라를 모욕했다고 해도요. 저는 여전히 이란과의 이번 위기가 이스라엘에도 미국에도 세계에도 어쩌면 이란 국민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신호 중 하나는 과거에 엑시오스가 워싱턴과 예루살렘이 사실상 적이라는 터무니없는 보도를 낼 때마다 그 직후에 12일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월 28일에 이란에 대한 공동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고 해서 가끔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출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엑시오스 보도도 사실 그게 실제로 대화가 있었을 때만 유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유출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짜 이야기를 유출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저는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양보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테헤란이나 헤즈볼라, 하마스, 파타에 양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라고 말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화책 쪽으로 한 모든 실수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적들과의 계산된 위험 감수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10월 7일 학살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그 일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대화가 유출된 건 아니지만 엑시오스에서 이 보도를 했죠. 특히 그 대화가 무뚝뚝했다고 하던데 그 표현이 맞나요? 무뚝뚝하고 특히 강한 어조였죠. 재미있게도 역설적으로 이것이 두 지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갈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화 보도 후 바로 공격이 있었던 사례 때문에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가 네타냐후에게 강하게 말했다는 내용이 유출되거나 보도가 되는 것은 트럼프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그를 쥐고 흔들고 있고 그가 네타냐후의 앞잡이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전 세계와 미국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권을 잡아 네타냐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어쩌면 그 대화가 네타냐후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주 동안 네타냐후의 반대파들, 즉 라피드, 베네트, 아이젠코트, 그리고 네타냐후를 총리직에서 밀어내고 싶어하는 위버만 등 모든 사람들이 네타냐후에게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다가오는 선거에서요. 하지만 그들은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뛰어라 하면 네타냐후는 얼마나 높이요? 라고 답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쥐고 있고 우리가 속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는 속국의 지도자이자 기꺼이 복종하는 인물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좋은 친구였으니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맞죠? 네타냐후도 트럼프에게 여러 법적 문제 등에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지도자가 됐다는 게 야당의 내러티브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다른 대화를 했다는 보도는 트럼프에게 유리합니다. 트럼프가 내가 주도한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끌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기자들에게 트럼프는 훌륭한 친구지만 필요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맞선다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엑시오스 보도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고위급 인사들이 이 이야기를 확인해봤고 그들은 이 이야기가 부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하다고요? 잘못됐다고요? 그들은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라고는 안 했고 부정확하다고만 했어요. 트럼프가 F 단어를 쓰지 않아 부정확하다고 한 걸 수도 있다는 의미죠. 맞죠? 누구요? 네타냐후는 절대 F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그를 알아왔고 정말로 말해야겠어요. 네타냐후는 절대 저는 그가 F 단어나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해요. 반면 트럼프는 자유롭게 말하죠. 네, 맞아요. 그는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그의 언어도 그걸 반영해요. 그리고 그런 점이 때로는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네타냐후는 대화가 아무리 거칠거나 강경했어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마크.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게 맞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당신이 말하는 건 전부 지정학 전략에 관한 거잖아요. 지정학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아요. 알다시피 고 버나드 루이스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상호 확증 파괴와는 다르다고 말하곤 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슬람주의자들, 즉 테헤란 정권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테헤란 정권은 12번째 이맘이 천국에 오르거나 그 밖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리고 실제로 자기 국민들을 희생시키곤 해요. 우리는 그것을 직접 봤죠.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를 믿었던 국민들을 거리낌 없이 학살합니다. 트럼프는 곧 도움이 올 것이라고 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특히 미투 운동 등에 관심 많은 서구인들에게 꼭 해야 해요.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가 여성들에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성 죄수들이나 죽이기 전에 여성들을 강간해요. 그렇게 하면 그 여성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죽은 후에도요.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동물은 이런 잔인함에 책임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아시다시피 자기들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같은 지정학적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죠.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슬람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중동 전문가들이 우리와 함께 이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참고로 1979년에 이 사람들이 이란을 장악했을 때 미국의 문제 중 하나는 CIA였어요. 아무도 페르시아어를 몰랐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10월 7일 과와 비슷하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내 대사관이 인질로 잡혔다고? 라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가 말했듯이 47년 동안 그들은 서방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국민들도 죽이고 학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저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30분 정도 진행됐고 이스라엘 정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선거 최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날 때쯤이면 최종 날짜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날짜가 정해지면 헌법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연립정부는 선거로 인해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사법 개혁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안은 10월 7일 직전 이스라엘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루티,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법개혁이 이번 선거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항상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죠. 그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좌파들도 그 얘기 안 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번번이 놓치잖아요. 저는 사법개혁이 여기서 핵심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게 정말 핵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슈가 양측을 정말로 갈라놓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전엔 이스라엘 사회를 갈라놨지만 지금은 좌파도 그 문제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 억지로 이야기하게 한다면 그들은 동의한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그들의 주요 화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선거운동의 일부도 아니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선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거를 치렀죠. 그게 22년 12월 22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는 23년 초에 구성됐죠.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맞아요. 선거는 2022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12월 말에 구성됐어요. 2022년 12월 22년.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저에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모디인에 살고 있었고 텔아비브로 가는 주요 도로에 들어서는 신호등에 있었어요. 그리고 메레츠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은 오슬로 협정, 피스 나우, 그리고 두 국가 해법과 연관된 아주 온건한 좌파 정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호등에서 대기 중인 모든 운전자들에게 빨간 장미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 한 송이 장미에 그 장미를 사는데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좌파 키부츠의 어떤 농부가 할인해줬을지도 모르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가지, 어쩌면 6가지 이유가 있었고 메레츠에 투표해야 할 여러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네타냐후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들도 이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LGBTQ 커뮤니티가 완전한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여성의 권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 강요에 맞서야 했고 다섯 번째는 법치주의와 이스라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했어요. 그 외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 어디에도 두 국가 해법이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좌파가 선거 선전물에서 그 이야기를 피하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열망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이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좌파, 한때 오슬로 협정과 두 국가 해법, 그리고 화해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좌파의 지지를 잃었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신호등에서 장미를 준 그 이야기, 그 모든 것은 10월 7일 이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얼마나 더 강조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든 면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바라요.